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신민호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 폭행죄 합의금, 적정 수준과 유의점,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글 저도 봤는데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게 휘말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폭행 사건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합의금에 대해 오늘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폭행이 뭔지부터 왜 합의가 중요한지, 합의금은 또 어떻게 정해지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막연한 불안감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법에서 말하는 폭행, 이게 정확히 뭘까요? 변호사님 글을 보니까 꼭 상체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막 피가 나거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신체의 유영력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뭐 세게 밀치거나 옷을 잡아 끄는 정도만으로도 폭행죄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밀치는 것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런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요. 좀 어려운데요? 아,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보통 뭐 처벌 불원서라는 걸 내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못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안 받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합의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폭행,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여러 명이 같이 폭행한 경우, 아니면 상습적인 폭행, 이런 것들은 피해자랑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요. 합의금, 대체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변호사님 글에서도 딱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법에 뭐 전치 2주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정말 사건마다, 상황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뭘 보고 정하는 건가요? 보통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그 자료에도 잘 나와 있듯이 예를 들면 폭행의 정도나 방법, 뭐 그냥 밀어친 건지, 뭘 들고 때렸는지 이런 거요. 네네. 그리고 피해 정도, 진단서가 꼭 없더라도 멍이나 찰과상, 치료비 같은 거 다 포함되고요. 정신적인 피해, 이것도 중요하죠. 아, 정신적인 고통까지요. 네. 그리고 가해자가 얼마나 반성하는지 그 태도, 또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혹시 예전에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와,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이러니 딱 얼마라고 말하기가 어렵겠군요. 그렇죠. 그래도 대략적인 수준이라도 좀 알 수 없을까요? 참고할 만한 거라도요. 변호사님 글에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예를 들어 전치 2주가 안 되는 상해는 보통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그리고 상해는 없는데 폭행 사실 자체가 있는 경우, 그럴 땐 수십만 원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네요. 아, 그 정도 수준이군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정말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셨던데요. 네, 맞아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는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폭행죄에 주로 해당되는 얘기고요. 특수폭행 같은 건 예외가 있다는 거. 네,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부르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가해자가 무조건 큰 처벌을 받는다. 이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그런가요? 합의 안 되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물론 불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합의가 안 됐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또 사건의 경위나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같은 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요소들이 실제 재판에선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그 운전자 폭행 사건, 그거 한번 볼까요? 아, 네. 그 부산지방법원 판결 말씀이시죠? 운전 중인 택시기사분을 폭행해서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운전자 폭행 치상죄라서 상당히 무거운 범죄였어요. 게다가 피고인이 예전에 폭행 전과도 있었고요. 어휴, 그럼 상황이 안 좋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분께 9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걸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어요. 피해자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상해 정도도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이 다 유리하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살지는 않게 된 거죠. 합의가 양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합의가 정말 중요하군요. 특히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노력을 했는데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무조건 실형인가요?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참작 사유지만 법원은 합의가 불발된 그 사실 외에도 왜 합의가 안 됐는지 그 경위, 그리고 폭행의 동기나 방법, 결과, 가해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전과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 이것도 본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 자체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폭행죄 합의금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아주 중요하지만 딱 정해진 합의금 액수는 없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니 합의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았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그 나름의 맥락이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기본적인 이해를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아마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나 뭐랄까 실제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오늘 저희가 계속 참고했던 신민호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 이걸 꼭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봤는데 정말 명쾌하고 실용적으로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아마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링크가 있을 텐데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법적인 다툼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